캘리포니아주 베이커즈필드에는 넓은 농지가 있으며 농업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요소기도 합니다. 1986년 2월 21일 밭에서 일하던 몇몇 농부들이 갑자기 도랑 끝에 뭔가 떠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시신이었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시신이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것으로 추정했으며 며칠 동안 물에 잠겨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증거는 대부분 인멸돼 몸에 걸친 옷까지만 남아있었죠. 부검 결과 피해자는 3발의 총에 맞았고 발사된 총은 38구경으로 보았습니다. 부패가 너무 심해 겉모습으로는 피해자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지문이 남아있어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운이 좋았고 일치하는 대상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고인은 21세의 제닌이란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닌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승마를 배우기도 했었죠. 어린 시절 그녀는 예의 바르고 착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쁜 친구들과 사귀기 시작했고 결국 제니는 약에 중독되고 말았죠. 이후 제니는 약값을 구하기 위해 성노동을 하게 됩니다. 제닌의 지문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던 이유는 매춘 혐의로 체포된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6년 1월 22일 제니는 갑자기 어머니에게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한 뒤 친구와 함께 베이커즈필드로 가게 됩니다. 그곳 홍등가에서 일을 시작했고 이후 제닌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제닌이 그곳을 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일까요? 경찰은 탐문을 이어나갔지만 단서를 전혀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수사에 진전은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약 1년 후인 1987년 2월 8일 2명의 농부가 다람쥐를 사냥하던 중 도랑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도랑은 제닌이 발견된 도랑이었습니다. 시신은 10대 소녀로 보였지만 신원을 확인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그 여성은 수차례 총에 맞았고 등에는 끌려간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도랑 옆에 혈흔이 남아있었고 타이어 자국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멀지 않은 곳에서 선명하게 남은 신발 자국이 남아있었고 신발 자국을 조사해보니 아디다스 러닝화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개봉된 콘돔도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도랑에서 여성 시신 2구가 발견됐기 때문에 피해자들 몸에 남은 총알을 분석하게 됩니다. 비교 결과 같은 총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2 사람을 살해한 범인이 동일인임을 알 수 있었죠. 더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 탄두가 다소 특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총알은 38구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러나 발견된 총알은 시중에 판매되는 총알에 비해 가볍고 또한 개량되어 관통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종류의 총알은 일반적으로 법 집행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총알이었죠. 그러나 법 집행기관의 범위는 순경, 형사, 심지어 교도관 등 그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따라서 용의자의 범위 또한 꽤 넓다는 것을 의미했죠.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2번째 여성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했지만 그러나 이번에 경찰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문 데이터베이스에 비교해 보았지만 일치하는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죠. 따라서 이 여성은 전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여성은 흑인 여성이었고 나이는 15세에서 30세까지로 추정했으며 키는 167cm, 몸무게는 65kg이었습니다. 실종자 명단과 비교했지만 역시 일치하는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과 제닌이 성노동자였기 때문에 이 피해자 역시 성노동자로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피해자 사진을 들고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홍등가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가씨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죠. 다행히 수사관들의 추측은 적중했고 목격자인 코니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코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죠. 시신이 발견된 당일인 2월 8일 새벽, 그 피해자 여성이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고 낯선 얼굴이었기 때문에 코니는 그 여성이 처음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베이지색 포드 트럭 운전자가 피해자 여성과 대화를 나눈 후 그 여성을 태우고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코니에게 그 트럭의 특징이 있는지 물었고 코니는 그 트럭의 적재함이 하드탑으로 개조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 트럭이 여러 차례 홍등가를 찾았었고 심지어 코니 자신도 그와 거래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 여성의 신원이 밝혀졌고 그녀는 15세의 트레이시였습니다. 트레이시는 시애틀 집에서 도망쳐 베이커즈필드로 온 상태였죠. 그리고 트레이시는 안타깝게도 임신 중인 상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제 법 집행기관 내부에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추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인 데이비드가 코니가 설명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죠.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그가 한때 이 사건을 담당하는 존 수사관과 파트너였다는 사실입니다. 데이비드는 11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했고 부국장까지 올라갔으며 경찰 내에서도 꽤 권위 있는 인물이었죠. 그는 이전에 2번의 결혼 생활을 실패했고 3번째 부인 조이스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코니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데이비드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마침 데이비드가 집으로 돌아왔고 집 근처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 픽업 트럭을 보자마자 코니는 "보세요, 저 트럭이에요" 라고 말했죠. 이어 코니는 수사관과 경찰서로 향했고 수많은 사진 속에서 코니는 데이비드를 정확히 골라냈습니다. 코니의 증언으로 데이비드는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당연히 2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등록된 38구경도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 명의 매춘부 때문에 자신이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신문을 봤던 데이비드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곤 했었죠. 이때 수사관의 시선은 데이비드의 신발로 향했고 데이비드의 신발 패턴이 매우 낯익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신발 자국과 매우 유사했죠. 수사관은 데이비드의 신발 자국을 채취해 현장에 남아있던 신발 자국과 비교하게 되었고 결과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이제 데이비드가 현장에 있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이어 현장에 남아있던 타이어 자국과 데이비드 차량 타이어를 비교해 보았는데 결과는 물론 일치했습니다. 수사관은 바로 수색영장을 신청하고 데이비드의 차량을 수색하게 됩니다. 수색 결과 여성 속옷과 누드 사진이 다수 발견되었고 그 사진들은 지역 성노동자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서 38구경이 발견됐는데 비교 결과 제닌과 트레이시를 살해한 흉기였습니다. 그렇게 데이비드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과거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해군에서 복무했고 곧 자신의 군 경력을 바탕으로 경찰관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경찰 생활 5년 만에 데이비드는 고소당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는 매춘부의 사진을 찍다 적발된 것이었죠. 그러나 데이비드는 불복해 항소하게 되었고 항소심 재판 당일 고소한 여성은 무슨 일인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비드는 15일간 정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고소한 매춘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체포된 후 데이비드는 갑자기 마음을 열고 트레이시를 살해한 그날 밤 사건 경위를 털어놓았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데이비드는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홍등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데이비드는 트레이시를 보게 되었죠. 이후 2 사람은 협상에 들어갔고 데이비드는 야외로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트레이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녀는 데이비드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데이비드는 농지 도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후 $30로 합의했던 금액을 갑자기 트레이시가 $50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는 망설임 없이 거부했고 그러자 트레이시가 화를 내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마구 공격했다고 합니다. 당황한 데이비드는 차에 있던 총으로 방아쇠를 당겼지만 그 총탄은 트레이시를 긁었을 뿐이었습니다. 트레이시는 몸부림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결국 통제력을 잃고 트레이시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전 제닌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죠. 그런데 그의 트럭 뒤에서 토끼털이 발견됐고 제닌은 실종 당일
토끼털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데이비드는 트레이시를 살해한 사실만 인정했고 범죄자들의 치트키인 정신질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체포된 후 데이비드는 자신의 정신질환을 증명하기 위해 3명의 정신과 및 심리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기도 했었죠. 그들 3명 모두 데이비드가 실제로 우울증을 앓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내는 그가 훌륭한 남편이라며 법정에서 증언했고, 데이비드는 트레이시를 살해했다고 인정하면서 의도나 계획은 전혀 없었다며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마지막 변론에서 예전에 데이비드를 고소했던 매춘부가 미스터리하게 사라졌다며 아마도 그녀 또한 데이비드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데이비드가 통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제닌과 트레이시를 살해한 혐의로 데이비드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그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한 수사관은 판결 소식을 듣고 어쩌면 데이비드가 자신보다 오래 살 수도 있으며 자신이 데이비드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그 수사관의 말은 적중했고 이후 데이비드는 항소를 이어갔습니다. 2023년 여전히 데이비드는 사형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23년 3월 15일 12명의 배심원 중 10명은 데이비드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2명은 데이비드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6년 이후 수감자를 처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아마도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당시 35세였던 디미트리는 25세 여자친구인 에리카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사르데냐로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디미트리는 침대에서 빵을 먹으며 빵 부스러기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한심해 잔소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죠. 다툼 끝에 디미트리는 결국 여자친구를 57차례 찌르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디미트리는 강도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거짓말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그는 재빨리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디미트리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우울증과 인격장애, 수면 무호흡증 등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디미트리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디미트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디미트리는 팬데믹으로 인해 재판이 오랫동안 지연된 후 2022년에야 복역을 시작했었죠. 이후 디미트리가 1년 넘게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은 더 이상 그가 감옥에 있을 수 없다고 판결하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디미트리의 체중은 200kg까지 치솟았고 결국 교도소 측은 그를 돌볼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디미트리는 교도소에서 흡연을 이어갔고 폭식으로 인해 결국 휠체어나 지팡이 없이 스스로 이동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디미트리를 위해 일손까지 투입되어야 했었죠. 결국 판사는 디미트리에게 부모님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형기를 채우라고 결정했습니다. 디미트리가 석방된 후 현지 언론이 그를 인터뷰했었죠. 그는 6년 동안 거듭 사과했다고 말하면서 감옥에 있는 동안 샤워도 하지 못했고 매일 매순간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리카 부모님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부디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에 서길 바랍니다.